소신 발언 들어갑니다.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지금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그때도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이런 생각 솔직히 했었거든요. 용식님 생각 어떠세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트레이드밀 뛰면서 들어도 좋고요. 광화문에서 뛰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요가를 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폼롤러 스트레칭 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반신욕을 하면서 들으면 아주 좋다는 거 이거는 지혜님이 이렇게 써줬는데 제가 좀 두 개를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운동할 때 하면서 들으면 막 머리도 채워지고 몸에도 근육이 생기고 약간 몸과 뇌에 근육이 생기는 방송 아웃스탠딩. 여성 시청자분들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신규 동영상이 나오고 나서 3일 안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1개월 아웃스탠딩 무료 이용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 본인이 쓰셔도 좋고 지인에게 뭐 그럼 제가 써도 주시는 건가요? 근데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러셔도 좋고요. 예. 네. 그래서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점점 마스쇼가 그냥 흥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정말 시청자님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 파트너에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와 PPL에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 굉장히 저희가 커머셜하다는 거 저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언제 열려 있죠. 그래서 편하게 관심 있으시면 저희에게 help@authentic.kr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지혜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좀 어떤 주제인가요?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최근 진행된 M&A 중에서 이제 금액별로 탑 20을 뽑아가지고 좀 딜별로 설명하는 그런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논쟁의 그런 목소리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최소화하고자 몇 가지 좀 원칙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당연히 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그런 원칙들을 준비하고 계속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딜이니까 이제 최근 5년간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완료된 딜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진행 중인 딜은 당연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 금액이 비공개인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빠진 점 양해를 드리고요. 또 이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한 사례도 왕왕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넣었는데 이제 인수 금액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사례라고 생각됐을 때만 조금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인수 금액이랑 조건 같은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감사 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참고를 했고요. 뭐 계약 변경 가능성이나 옵션, 뭐 후속 지분 매입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그런 오피셜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응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20인데 22부터 10위까지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10위부터 5위까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그리고 5위부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약간 계단식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러면 20번째 20번부터 좀 말씀을 주시죠. 네, 20번째로 살펴볼 딜은 20번째가 아니라 22죠. 22. 예. W 컨셉이 신세계에 2,650억 원에 2021년에 인수됐거든요. 그 딜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좀 소식이었죠. 그쵸. 예,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 쇼핑몰 굉장히 거액을 주고 산 건데 좀 배경이 좀 어떻게 되죠 이게? 일단 W 컨셉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용식님은 잘 아시겠지만 W 컨셉은 원래 SK 글로벌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회사 있죠. 거기서 안에서 온라인 직구몰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2008년에 이제 독립법인으로 분사된 회사였어요.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 되게 발굴해가지고 옷을 팔고 이래가지고 되게 팬들도 많고 굉장히 성과를 상당히 잘 내고 있었던 그런 편집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꽤나 사입었고요. 아, 그렇군요. 누가 물어봤나? 아무튼 근데 2017년에 여기가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이제 W 컨셉 지분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021년에 신세계 쓱닷컴에서 100% 지분을 다시 사면서 이제 W 컨셉은 신세계의 계열사가 된 거죠. 네네. 그때 사실 신세계가 온라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맞아요, 아마 맞아요. 그 일환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좀 인수 상황은 좀 어떠한가요? 일단 여기가 워낙 뭐 감사 보고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딱 한 번 빼고는 매번 흑자를 내고 막 여러모로 되게 잘 했던 데였거든요. 그래서 막 탐낸 회사도 되게 많았어요. 그 무신사도 인수를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이제 신세계가 얼른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다들 기대를 했죠. 근데 인수한 이후로 실적이 바로 1,000억 원을 찍었어요. 매출. 1,000억 원을 딱 잘했네요. 찍었고. 예. 네. 원래는 7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꽤나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그렇군요. 예. 그 이유가 좀 어떻게? 일단 제가 소비자로서 느꼈던 거는 신세계 확실히 쓱닷컴이 밀어주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막 쓱닷컴에도 이제 약간 더블 컨셉을 접할 수 있고 또 더블 컨셉에도 쓱닷컴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확장이 많이 됐고 여러모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밀어준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실적도 보니까 1,367억 원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점프했네요. 네, 그 영업이익은 사실 낮긴 해요. 30억 원대인데 사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네, 그 아시잖아요. 사실 패션 커머스가 좀 되게 좀 영업 손실이 많이 커가지고 그렇죠. 좀 거품론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매출도 늘었고 이제 뭐 어쨌든 손해는 안 봤으니까 뭐 여러모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다만 이제 오랜 팬들은 그 감도라는 단어 아시죠? 알죠. 예, 그 정말 형언하기 힘든 그 단어. 예. 대체 그게 뜻이 뭐야 하면 아무도 설명 못하지만 감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브랜드 감도가 떨어졌어라고 말하는 더블 컨셉 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뭐 그 얼핏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충성도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었고, 근데 여기에 대기업이 잘 밀어줘서 그렇게 되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딜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시작이 산뜻하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19위는 어떤 회사? 인터파크가 2021년에 야놀자에 인수된 바가 있죠. 그때 2,940억 원에 인수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좀 당시 인수 배경은 좀 어땠나요? 그 뭐 인터파크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 여행, 공연, 서적 분야에서 되게 경쟁력을 가진 탑티어 플랫폼 오픈 마켓이었는데 그 한때는 되게 잘 나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경쟁은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좀 점점 약간 실적이 떨어지고 약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이때 야놀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부문 우리가 사겠소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홀랑이란다. 얼른 샀던 그런 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 대해 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원래 인터파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특이했어요. 하나는 상장사였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뭐랄까 좀 여가라든지 뭐 공연이란지 이런 데 특화된 맞아요.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여기가 그래도 소소하게 이익을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안 내면 퇴출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계속 밀리고 있었죠.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와중에 야놀자가 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저는 인수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야놀자 입장에서 되게 괜찮은 딜이었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게, 그 인터파크 사업 중에서 투어하고 티켓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손에 넣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야놀자의 매출이 그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대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야놀자가 물론 사업을 잘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인터파크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 부문 매출도 포함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득 본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재무제표도 이쁘게 나왔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야놀자가 비핵심 사업 뭐 그렇죠. 렌터카나 뭐 음악, 쇼핑, 도서 막 이런 거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른 데다 팔았잖아요. 뭐 그렇죠. 비욘드 뮤직이나 맞아요. 뭐 캐플릭스랑 뭐 큐텐한테도 팔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60억 원에 팔고 뭐 550억 원에 팔고 1,500억 원에 팔고 그렇죠. 요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놀자가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그렇죠.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인수 대금 중에서 판교 사옥도 포함이 돼 아 있대요. 맞아.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판교 부동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거의 뭐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합쳐도 2배 가량은 그 평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꿀이었지 않았나.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얘기하면. 정말 영리한 딜이었고 그렇죠. 너무너무 야놀자 부럽다. 그렇죠. 야놀자 너무 부럽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딜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훈훈한 그런 예. 딜이었군요. 예, 계속 아주 훈훈한 게 2번 나와서 아주 그러면 좋네요. 예. 그 18위는 좀 어떤 회사인가요? 프레시지 아시죠? 아, 알죠. 간편식의 시장의 절대 강자죠. 여기가 2021년에 앵커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3천억 원의 인수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는 좀 배경이 좀 어떤가요? 네. 그 프레시지가 되게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그 간편식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이제 사 먹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거의 뭐 원가에 근접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 팍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그렇죠. 원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재무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 사모펀드인 앵커 PE한테 인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 PE가 보통주 약 2천억 원이랑 기존 주주 지분 이렇게 1,0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되게 많은 감사 보고서를 봤는데 프레시즈가 기억에 남는 게 네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그 매출이 그 매출 원가보다도 낮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니 어떻게? 그래서 이게 왜 그 거짓말이 뭐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없어요가 뭐 상인의 거짓말, 뭐 3대 거짓말 중 하나잖아요. 근데 진짜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정말 저렴하게. 그 저도 여기 프레시지 쪽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느냐. 근데 이제 어쨌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회사 측에서도 결단을 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네. 되고 뭐 합리적인 그렇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쭉 갈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재무 파트너사를 다 만났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현금을 쥐면서 프레시지가 뭐 허닥이며 닥터 키친이며 뭐 이런 간편식 시장의 플레이어들이랑 여러 필요한 회사들을 거의 도장 깨듯이 인수를 막 나섰거든요. 그래서 뭐 현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한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2022년 실적 보니까 일단 매출은 1,993억 원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는 1,27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세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네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적자 폭이 크다는 건데 영업 손실이 528억 원이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460억 원이었어요. 영업 손실이. 그렇게 따지면 영업 손실이 커진 것보다는 매출이 더 많이 컸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애매하죠,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손실이 계속 많이 나는 이유는 매출 원가가 너무 높아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자체 생산 라인 구축하는데도 비용을 되게 많이 쓰고 해서 근데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레시지 내부 분을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는데 왜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비용 때문에? 예, 비용 문제 때문에 그쵸. 굉장히 좀 터프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밀키트에서는 완전 1등이거든요. 맞아요. 1등이 주는 확실한 프리미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성장세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두 가지 사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아쉬운 상황도 있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밀키트 시장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이제 밀키트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뜯어서 부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짱이기 때문에 밀키트는 계속
잘 될 것이다. 제 몸과 시간도 밀키트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맛도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프레스티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스타일쉐어가 2021년에 무신사에 3천억 원에 인수되었죠. 그렇죠. 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여기는 인수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스타일쉐어는 그 스타일쉐어라는 패션 앱이랑 편집자 2구 알죠. 예, 2구 센티미터를 그렇죠.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가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노하우도 많고 사업 기반도 보유한 되게 잘하는 기업이었는데 워낙 패션 커머스가 시장이 너무 경쟁 격화돼가지고 여기도 점점 성장성도 좀 떨어지고 수익성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2018년에 인수했던 2구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호재이긴 했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신사가 W 컨셉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지 하다가 스타일쉐어도 잘하지 이래서 그럼 스타일쉐어 커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측의 니즈가 맞아서 딜이 그래도 좀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스타일쉐어랑 이제 2구도 무신사의 흡수 합병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무신사가 뭐랄까 안정적으로만 운영했는데 맞아요. 정말 큰 베팅을 거의 처음으로 한 맞아요.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면 인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인수 이후에 모회사 서비스였던 스타일쉐어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게 서비스가 아무래도 침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9월에 바로 종료가 됐고요. 그 원래 스시가 가지고 있었던 커뮤니티 기능 같은 거는 이제 무신사 기능에 이렇게 흡수가 됐고 그리고 2구 같은 경우는 무신사 인수된 뒤로 되게 잘 됐어요. 거래액도 엄청 성장하고 매출도 늘어났고 되게 브랜드의 가치도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래액 같은 경우는 거의 원래 여성 패션 시장에서 W 컨셉이 거의 1위라고 하는데 뭐 비등비등하게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스타일쉐어의 윤자영 창업자분께서 무신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알리신 바가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정말 뭐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사업 그러니까요.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내시고 이렇게 잠깐 떠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충전해서 불이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래서 아스쇼에 좀 나와주셨으면 제발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무신사도 이렇게 29cm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 딜로 마무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16위는 어떤 회사? 16위는 타파스입니다. 타파스가 카카오엔터에 3,700억 원에 인수된 게 있죠. 2021년에 너무 유명한 딜이었죠. 타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서 서비스했던 웹툰 플랫폼 운영 업체인데 사실 카카오가 타파스 창업 초기부터 주주이기는 했어요. 유력 주주였죠. 근데 이제 타파스가 되게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잘 영위를 해왔는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카카오가 글로벌 비욘드 코리아 이렇게 주창하면서 글로벌 시장 위해서 되게 콘텐츠 사업을 천병으로 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타파스를 확 인수를 했다. 이런 딜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때 액수가 커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타이밍상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타파스는 굉장히 훌륭한 미디어고 굉장히 창업자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인수 후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이게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시너지가 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이제 후수를 하겠지만 카카오엔터가 이제 타파스 외에도 웹소설 서비스 레디시도 인수를 해서 둘을 합병해서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실적이 보면은 2022년 매출이 491억 원인데 당기 순손실이 2,282억 원이거든요. 엄청나군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카카오엔터가 타파스랑 레디시 외에도 되게 많은 엔터와 서비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부채를 껴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거기다 SM도 최근에 엄청 비싸게 샀고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났다고 볼 수 있나?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나. 근데 원래 M&A를 하면 단기 순손실이 좀 나빠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평가 그 손익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분명히 뭐 나중에 좋은 그런 토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좀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2022년은 좀 그때는 시장이 좀 그랬다. 네네. 그래서 뭐 이걸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뭐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상황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5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최근에 용식님도 기사에서 한번 다루었던 여기 어때인데요. 여기가 CVC 캐피탈에 4천억 원의 인수가 됐었죠. 2019년의 일입니다. 좀 네. 여긴 인수 배경이 좀 어떻죠? 그 여기 어때가 그 거의 국내 대표적인 숙박 앱을 운영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야놀자랑 이강 구도를 이루고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2019년에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 캐피탈에 인수가 됐는데 사실은 인수되기 전에도 사업을 잘 했어요. 그렇죠. 네, 실적은 계속 상승세였고, 근데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랄까요?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 창업자 리스크가 있었죠. 이 신명사업 창업자분이 과거에 이제 웹하드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 좀 안 좋게 엮여가지고 재판도 받으시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투자도 한번 무산이 됐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대표사임 결국 하시고, 근데 대단한 게 사실 스타트업 씬에서 오너리츠가 되게 여파가 많은데도 근데 여기 어떤 계속 사업을 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인수가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 씬에서 뭐 금수저라든지 아니면 오버스펙인 사람들이 활개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숙박 쪽이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이수진 야놀자 창업자도 그렇고, 뭐 신명섭 뭐 여기 어때 창업자도 그렇고, 되게 어떻게 보면 흑수저에 가까우신 분인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정말 벤처 신화를 만든 그런 케이스라서 대단한 분이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눈길이 갔던 딜이었는데, 좀 인수 이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잘 크고 있고요. 매출로 얘기를 해보면 2019년에는 매출 1,027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이었는데 이제 지금 2022년에는 매출 3,058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대단하죠. 물론 이제 야놀자에 비해서 매출 규모 자체는 좀 작은데 그렇죠. 그래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알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때부터 사모펀드들이 스타트업에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소소하게 했었는데, 근데 워낙 이게 그 뭐랄까 변동성이 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회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어때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딜이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뭐 투자도 받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 IPO 성격으로 이제 미래 에셋으로부터 500억 원 정도 투자 받으셨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수조원 규모로 상상한다는 웅대하고 아름다운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부디 저는 이루길 바라고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파이팅! 뭐 이렇게 잘 돼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스타트업 씬이. 파이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라이온하트가 카카오 게임즈에 4,500억 원에 2022년에 인수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뭐 게임 개발사죠. 맞습니다. 좀 배경은 어떤가요? 네, 저는 게임 안 하는데 오딘이라고 모바일 게임 오딘을 개발한 곳이에요, 라이온하트가. 근데 여기에 김재영 대표님이 이제 과거에 모바일 전문 게임 개발사였던 액션스퀘어에서 블레이드를 흥행시킨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딘도 되게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흥행을 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니까 되게 카카오 게임즈도 수혜를 입어서 이제 자기네들 덕을 보면서 이 분위기 이어서 나에게 안기렴 이래서 그래서 라이온하트를 이렇게 안았다 그런 딜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라이온하트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꽃놀이패였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뭐 규모는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뭐 엄청난 IP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딘이 정말 그 MMORPG 시장에서 그 모바일 쪽에서 1등을 딱 찍어줬거든요. 그게 굉장히 카카오 게임즈에게는 고마운 일이었던 것 같고 그게 거액의 인수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인수 이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카카오 게임즈의 성적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올랐고 근데 지금 게임 업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3년 동안 호실적 계속 꾸준히 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온하트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요. 2021년도에는 매출 638억 원, 영업이익 304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매출 2,018억 원, 영업이익 1,185억 원으로 상당히 좋은 성장세를 어마어마하네요.
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딜이었다. 그러면 이어서 13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비교적 최근 딜이죠. 42 현대자동차에 4,500억 원에 인수된 케이스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 맞습니다. 회사죠. 네. 좀 인수 배경은 좀 어떤가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42 그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개발 총괄하셨던 송창현 대표님이 2019년 3월에 설립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요. 현대차그룹은 여기 설립 초기부터 지분 출자를 했었어요. 주요 주주였고, 근데 이제 2022년에 현대차그룹이 이제 송창현 대표 그렇죠. 지분을 포함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한 거의 80% 정도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전량 인수를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왜 인수를 했냐? 뭐 너무 명확하죠. 그 자율주행 기술의 기반이 이제 소프트웨어 그렇죠. 경쟁력을 좀 우리도 강화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그 신년사에서도 막 인공지능을 비롯한 SW 원천 기술을 확보하라라고 되게 막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의식을 하고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뒷이야기 썰이 두 개가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첫 번째는 좀 내부에서 42 내부에서 좀 아쉽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인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창업자가 가장 크겠죠. 하지만 현대랑 같이 해야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 마인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두 번째 뒷설은 현대에서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그 이제 오너는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재무팀에서 이렇게 비싸게 매출이 없는데 무슨 몇 천억 원이야 뭐 이렇게 굉장히 깜놀했다는 그 후문이 있는데 또 여기서 42의 편을 좀 들자면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럼요.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모르지만 어쨌든 재무제표만으로는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좀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디 엄청난 시너지를 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썰 재밌네요. 깔끔한 마무리였고요. 그러면 이어서 12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레지씨가 카카오엔터에 4,800억 원에 인수됐었죠. 이것도 2021년의 일이었죠. 네. 좀 인수 배경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레지씨도 북미에서 서비스하는 웹소설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 여기가 유명했던 게 그 옥스퍼드 유니언 회장 출신이신 그렇죠. 이승윤 씨가 창업자여서 그 옥스퍼드 뭐 동양인 출신 첫 그렇죠. 회장이라고도 맞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레디씨도 이렇게 이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일정 규모의 성과를 좀 내고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엔터가 이거를 눈여겨보고 거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시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살짝 타파스 얘기하면서 한 거라서 겹치니까 생략을 하고 소신 발언 들어갑니다.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때도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이런 생각 솔직히 했었거든요. 용심 생각 어떠세요? 저도 소신 발언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뭐 제 생각보다는 그때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딩이 붙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뭐 아마 지혜님도 아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라든지 다른 플랫폼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그때 카카오가 더 절박했죠. 왜냐하면 카카오 엔터를 어떻게든 상장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좀 샀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시너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어서 소신 발언 한 번만 더 해주신다면. 그 얼마 안 됐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2021년이고 지금 2023년이거든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소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11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굉장히 뭔가 존경하는 회사인데요. 스타일 난다가 2018년에 로레알에 5천억 원에 인수된 케이스입니다. 그때 당시 좀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스타일 난다는 이제 남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쇼핑몰 업계에서는 신화로 통하고 있죠. 그렇죠. 레전드죠. 리빙 레전드. 예, 맞아요. 그 창업자분이 막 스펙이 엄청 뛰어난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본도 별로 없었어. 근데 사업을 시작해서 회사를 거의 스트릿 패션의 아이콘이자 막 이제 아시아의 약간 색조 화장품 회사로 키워낸
낸 거잖아요. 거기다가 외부 투자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모로 너무 신기한 케이스, 그렇죠. 네, 대단한 케이스죠. 근데 이제 김소희 창업자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 이후로 계속 매각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제 업계에서도 되게 이제 이목이 집중되었던 딜이었는데 결국 2018년에 글로벌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스타일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스트릿 패션 의류로 시작을 했지만 화장품 브랜드 3CE가 이제 맞아요. 정말 아시아 전역에서 굉장히 초대박을 쳤는데 요거를 이제 로레알에서 눈여겨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3세컨드 아닌가요? 아닌가? 3C. 3C라고요? 네, 3C. 아, 그렇군요. 예전에 네네. 3C라고 했다가 네. 되게 욕먹은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당시 좀 여담으로 그때 놀랍게도 좀 창업자가 굉장히 팔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사업체가 매력적이라 가지고 팔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인수 이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여기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이게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일단은 원래 그 난다의 그 브랜드의 중국 고객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는데 중국 코스메틱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원래 한국 화장품이 되게 잘 나가다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입지가 좀 좁아진 면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색조 화장품 자체의 매출이 맞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색조 화장품이 주력이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실적이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029년에는 매출이 2,695억 원에 영업이익이 618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매출이 2,563억 원으로 깎였고 영업이익도 443억 원으로 깎였죠. 깎였군요. 네, 근데 여기서 로레알이 갑자기 유상 감자를 통해 1,326억 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외국계 회사가 인수할 때 좀 늘 보이는 패턴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인수해서 일단 돈을 쭉 뽑아가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일단 인수 가격이라도 좀 뽑아야지 나중에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돈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한다고.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이제 생각나. 3C가 3 컨셉아이즈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3C 이렇게 얘기하다가 되게 욕 먹었던 기억이 나고 예. 그래 뭐 여기서 또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근데 저는 예전에 스타일 난다의 재무제표 봤을 때 진짜 엄청 놀랐어요. 맞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창업자가 무슨 경영의 정말 탑티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경영의 신 같은 예, 느낌이죠. 약간 정말 뭐 부동산 자산도 사고 그리고 맞아.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본 레버리지를 위해서 정말 아주 저리로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되게 좋은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 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전 그게 놀라서 그래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회사 경험을 해야 된다. 창업을 하려면 네. 그래도 창업을 하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창업은 정말 이거는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는 크게 관련이 없구나. 너무 멋있어.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난다 같은 경우는 너무 창업자에 좀 치중된 그쵸, 맨파워에 아무래도. 치중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로레알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봤을 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좀 잘했을 거라고 보세요? 못할 거라고? 로레알을 인수하기를 잘했다. 네, 스스로 어떻게 근데 생각할까요? 사실 제가 실적이 다 뽀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볼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그 회사의 팬이었던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점점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하지만 계속 이 정도의 장사를 잘하는 회사로는 오래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로레알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웅대하게 막 사업을 키울 그런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막 엄청 뭐 실망은 조금 했을 수 있어도 막 딜 괜히 했어 이런 생각은 이미 인수대금은 또 뽑기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0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지그재그입니다. 예. 지그재그가 2021년에 카카오에 1조의 인수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패션 앱의 열풍을 일으킨 맞아요. 회사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지그재그가 원래는 여성 쇼핑몰 메타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왜 앱에 여러 개 올라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서 보고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 성과 굉장히 잘 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자체 통합 결제 시스템을 런칭을 하면서 이제 커머스로 넘어간 그런 서비스인데 이렇게 뭐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도 좀 잘 내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신사, 브랜디, 그렇죠. 에이블리, 스타디오 다 너무 잘하는 플레이어들이죠. 이제 성장성이 당연히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타개해보자 해서 막 고급 인력 대거 채용하고, 맞아. 예, 막 마케팅도 엄청 쓰시고. 그때부터 수익성 둔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그게 2019년인가 2020년 때 왜 지그재그랑 막 토스랑 이런 데가 경력직 입사자들한테 막 연봉 막 엄청 많이 주고 막 이런 걸로 그렇었죠. 되게 맞아요. 막 소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사실상 획기적인 타겟층은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그재그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을 넘어 커머스 쪽으로 사업 화를 모색하자 이러다가 이제 적당한 인수사를 찾던 도중에 이제 지그재그 잘 하니까 아 그래 지그재그 인수하자 이렇게 돼서 카카오가 이제 자회사인 카카오 커머스의 전체 지분 중에서 이제 패션 사업부가 한 20% 정도 됐어요. 그거 인적 분할 해가지고 지그재그랑 인수합병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사실상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그렇죠.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근데 뭐 지그재그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거 보면서 정말 저는 자본 기획의 예술이다. 아 맞아 그런 말 하셨던 건 기억난다. 네, 그 당시에도 들었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좀 어떠한가요? 네. 근데 조금 복잡해요 상황이. 일단 인수 이후의 실적을 좀 먼저 보면은 2021년, 2022년 실적을 좀 보면은 2020년에는 매출이 한 3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2배 이상 찍어서 652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018억 원 냈어요. 잘 성장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매출 성장세는 좋다. 근데 이제 영업 손실도 상당하다. 2020년도에는 적자가 262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379억 원 적자고 2022년에는 518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폭이 더 크긴 한데 사실은 적자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애매하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거품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 지금 좀 아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카카오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카카오가 밀어주면 계속 가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변심을 하면 이제 좀 흔들리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카카오가 원래 막 자회사한테 막 전폭적인 무조건 지원은 안 하잖아요. 안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카카오 본체도 힘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애매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워낙 고급 인력들이 많이 가 있고 잘해요. 잘하는 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응원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희망적인 그런 부분은 지그재그가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에 꽤 영업이익을 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아는 회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막 정말 쉽게 무너지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9위는 요기요입니다. 요기요한테 이제 2021년에 GS 리테일에 1조 인수되었죠. 요것이 아주 복잡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예, 좀 배경 어떤가요? 예. 네, 그 독일의 배달 서비스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한국 자회사였잖아요. 요기요가 그렇죠.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서비스였죠. 요기요가.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설립부터 성장까지 함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배달의 민족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공정위가 안 돼. 그렇죠. 배달의 민족을 원하면 요기요를 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오케이 바로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한테 바로 요기요를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GS 리테일과 사모펀드 연합이 1조 원의 인수를 한 건데요. GS 리테일은 요기요 인수를 위한 이제 특수 목적 회사의 지분 30%에 3천억 원을 투자를 하고 이제 나머지 70% 지분은 이제 뭐 글로벌 P가 이렇게 좀 나눠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인수를 했죠. 저 이런 사례를 처음 봤었어요. 이게 마치 비유를 들자면 그 외부의 똑똑한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해 친자를 이렇게 입양. 그거 너무. 근데 되게 절묘한 비유긴 하네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가족에 비교해서 이게 좀 더티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다. 정말 냉정하죠. 정말 이게 비즈니스는 정말 죽는 거구나 내가 못하면 이런 걸 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GS 리테일이
그 인수를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듣긴 네. 했어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뭐 GS 리테일도 니즈가 있으니까 인수를 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GS 리테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프라인 소매업에 특화된 기업인데 당시 이제 퀵커머스 시장이 막 태동을 하면서 GS 리테일이 이 시장에 엄청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메시코리아 지분도 인수하고 뭐 자체 배송 플랫폼 우딜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고 그것도 론칭하고 아마 그 관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인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퀵커머스 시장이 그렇죠.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배달 시장에서 배민이 지금 너무 잘해. 너무 잘하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서 음. 이런 말씀 조금 죄송하지만 시너지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켜봐야겠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죠. 네네. 퀵커머스가 그래도 성장은 계속 하고 있대. 좀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8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외국 회사입니다. 드디어 이 회사 나왔어요. 이타카 홀딩스라고 있어요. 알죠. 여기가 하이브에 1조 1,800억 원에 인수가 됐어요. 2021년에. 당시 좀 배경이 어떻게 되죠? 예. 네, 일단 이타카 홀딩스는 아시죠?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다랑 제이 발빈 요즘 엄청 잘 나가는 가수들이 있는 한마디로 기획사인데 여기를 이제 하이브가 인수한 건데 이제 하이브가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너무 기댄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방시혁 창업자랑 하이브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굴지 엔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뭐 상장 준비하면서 멤버들하고 재계약도 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뭐 소스뮤직도 인수하고 그렇죠. 다 인수하고 그리고 위버스라 그러죠. 팬들하고 소통하고 그렇죠. 굿즈 파는 플랫폼. 예. 그 플랫폼도 위버스 론칭해가지고 우리 일개 기획사와 달라. 우린 IT 기업이라고 굉장히 강조했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 이타카 홀딩스 인수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우리에겐 방탄소년단만 있는 게 아니다. 얘네가 군대를 가도 우리는 그 간극을 메울 아티스트가 있다. 심지어 그 중에 저스틴 비버가 있다. 그렇죠. 예, 아리아나 그란데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좀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사실 하이브는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브는 뭐 너무 2022년도에 매출이 1조 7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천억 원이 넘었는데 근데 뭐 이게 이타카 홀딩스랑 뭐 인수돼서 시너지 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네. 참고로 이타카 홀딩스는 매출 2,152억 원에 영업이익은 500억 원대로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따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 하이브의 2022년도 실적까지는 방탄의 활동 내역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검승부를 보려면 올해부터 봐야 된다. 2023년 실적부터.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팀 활동을 안 했던 때가 그 여파가 없는 게 2023년부터라고 봐야 돼서 진검승부는 2023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약간 반성을 하자면 저는 뭐죠? 방탄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좀 하이브가 이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방시혁 창업자는 저 같은 사람들의 그런 그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그쵸.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상황은 사실 거의 대마불사가 된 것 같아요. 그쵸, 하이브는 그쵸. 방탄이 빠지면 당연히 매출은 확 줄겠죠. 근데 이미 1조 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무기도 많고 이미 매출도 굉장히 다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는 명실상부 지금 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글로벌 단위로 봐도 저는 그냥 탑티어라고 생각하고 뭐 뉴진스랑 르세라핌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이제 히트 공식을 익혔기 때문에 더 엄청난 가수들을 계속 잘 키워 나가면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7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되게 특이한 딜인데요. 웅진코웨이가 넷마블에 1조 7천억 원에 인수가 됐어요. 2019년에. 그렇죠. 이게 뭐랄까 비IT 기업과 IT 기업의 결합이라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나타냈는데 배경은 좀 어땠나요? 이게 넷마블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계속 히트작 내놓고 뭐 2017년에는 10조 원 규모로 상장에 성공을 엄청 잘 하고. 나갔죠 그때. 근데 여기가 경쟁사 대비 좀 강력한 IP가 부재하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매출하고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 어떻게 하면 뭐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웅진코웨이를 인수를 한 건데 근데 웅진코웨이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량 기업이에요. 뭐 생활 밀접형 비즈니스 너무 잘하고 그래서 여기에다 IT 기술 결합하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웅진그룹도 뭐 당시에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딜은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뭐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일단은 두 지츠만 일단 딱 놓고 보면은 넷마블은 이제 괜찮아요. 매출은 2조 중반대 계속 유지 중이고 2022년도에는 근데 영업 손실이 났더라고요. 1,000억 원 영업 손실이 났고 8천억 원의 순손실이 냈어요. 근데 코웨이는 웅진의 품을 벗어난 이후 매출 3조 원을 넘기고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온도차가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뭔가 힘을 합쳐서 한다는 느낌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코웨이 운영도 사실은 굉장히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거기 운영진들이 훌륭하셔서 좀 독자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못한다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좀 접점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 전략적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네. 재무적으로는 성공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또 제가 여기서 후문을 들었는데 빨리 말해주세요. 네, 왜냐면 지금 그 방준혁 넷마블 창업자께서 게임보다는 웅진코이에 더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분의 전언인데 네. 안 보이니까 게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보이는데 웅진코이는 계속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게임보다는 웅진코이에 더 그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다시 요즘에는 또 게임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넷마블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래 이 딜에 뭔가 그런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 저도 하나 들은 게 생각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 웅진코웨이에 되게 현금이 많대요. 그래서 되게 투자를 할 회사들에 되게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왠지 웅진코이의 구독과 아스의 구독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냥 순간 얼핏 들었습니다. 순간이에요. 예, 그렇군요. 좋네요. 뭐 그냥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6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1조 9천억 원에 인수된 거 2016년에 있었던 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이건 역사적인 딜이었죠. 네, 그렇죠. 당시 배경은 좀 어땠나요? 네. 뭐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1등, 로엔은 음원 분야 대표 플레이어 엄청난 관심 받았죠.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좀 매출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싶어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위 회사인 로엔을 이제 눈여겨 봤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로엔 대주주가 사모펀드였는데 1조 9천억 원의 매각가를 제시를 한 거죠. 비싸죠. 근데 카카오는 반드시 사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현금을 막 끌어모으고 한 회사채를 수천억 원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했고요. 결국에는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인수 상황은 좀 어떻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알 수 있겠지만 그 지혜님의 평가를 단명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이 딜은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인 카카오엔터의 기반을 만든 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어지면은 카카오엔터의 사업 상승세가 굉장히 좀 뜨겁다가 요즘은 조금 둔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딜 자체는 좋은 딜이었다. 기반을 만든 딜이었다. 하지만 그 딜을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대기업 반열로 오르는데 만든 그런 딜이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메신저 기반이었는데 드디어 메신저를 넘어서 여러 가지를 했고 이걸 어떻게 보면 끈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시작이 멜론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눈길이 가는 그런 딜이 아니었나.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5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하이퍼 커넥트인데요. 아자르. 예. 매치그룹에 1조 9천억 원에 인수되었죠. 2021년의 일입니다. 당시 좀 배경은 어땠나요? 네, 그 아자르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자르가 소셜 데이팅 서비스죠. 여기가 국내에서 나온 서비스 중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게 진짜로 글로벌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 격화되고 비용을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 대상으로 원래 IR을 하던 도중에 이제 틴더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세계 최대의 데이팅 업체인 그렇죠. 매치 그룹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고 창업팀이 고민을 좀 했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근데 성장성이 사실은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서 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적당한 때 잘 엑시트하신 것 같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용식은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2022년 실적이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2021년 그때 아마 M&A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수익성은 좀 많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그때 광고 선전비를 진짜 많이 태웠어요. 아마 1,000억 이상 썼는데 근데 그게 많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는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여기서 뭐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거 약간 좀 지그재그랑 좀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그재그는 과감하게 그럼 카카오로 가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퍼 커넥트도 더 나은 그런 걸 위해서는 물론 뭐 자체적으로도 이익을 충분히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매치닷컴이랑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잘한 딜이지 않았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네네. 예. 그리고 뭐 매치닷컴 입장에서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여기 헤브앤비라고 그 닥터자르트라고 화장품 그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에스티로더에 2조에 인수됐어요. 2019년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처음 약간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닥터자르트 모르실 수 있어요. 에스티 로더는 제가 어디 뭔가 그 와이프한테 주는 걸로 생각하는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뭔가 갈색병인가요? 맞아요. 갈색병. 다른 건 몰라요. 갈색병은 압니다. 네네. 여러 번 제가 조공을 했거든요. 좀 근데 대신 헤브앤비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수 네. 배경에 대해서 저 같은 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설명 주신다면. 일단 헤브앤비는 기업명이고 닥터자르트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닥터자르트를 설명을 하면 그 용식님이 비비크림은 알죠? 이제 누굴 바보로 하나 예. 그 여기 닥터자르트가 2014년에 비비크림을 사실상 국내에 처음으로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비크림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독일에서 개발한 어떤 크림 같은 건데 원래는 피부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 피부가 좀 빨개지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이니까 좀 순하게 약간 바르라고 크림처럼 선크림 베이스 제품이었는데 요게 이제 한국에서 대중화 시킨 게 바로 닥터자르트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닥터자르트가 뭐 세라마이딘, 시카페어, 라인 등 무슨 외계어 같죠. 용식님 입장에서는 요런 메가히트 아이템을 계속 내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잘한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에스티 로더가 뭐 저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큰 기업일 것 같은데 가장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죠. 거기가 왜 좀 닥터자르트를 왜 인수를 했는지. 그 원래부터 아시아 시장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사실은 이미 닥터자르트의 지분을 33.3%를 인수를 했어요. 사실상 뭐 약간 예고편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나머지 지분까지 싹 인수를 한 거죠. 이게 에스티로더가 아시아의 뷰티 브랜드를 인수한 첫 사례여서 되게 화제가 엄청 많이 됐어요. 에스티로더가 굉장히 좀 큰 회사인가 봐요? 엄청 큰 회사예요. 클리니크, 맥, 아베다, 바비 브라운, 라메르, 톰포드 엄청 핫한 브랜드 이 중에서 몇 개나 아세요? 이런 가장 핫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고 심지어 그 ETF 중에 S&P 500 아시죠? 그 되게 잘 나가는 500개의 회사를 그렇죠.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이름을 올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뭐 잘 모르겠지만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수 상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게 썩 좋지가 않은 게 이 매출을 보면은 원래는 2019년에 막 6,346억 원 이랬거든요. 근데 2020년 돼서 5,123억, 2021년에는 4,000억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닥터자르트 자체도 악재가 있었는데 2020년에 여기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를 허위로 표기를 해가지고 엄청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악재가 겹쳤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 화장품 회사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티로더도 헤브앤비를 인수하자마자 유상 감자를 해가지고 현금을 좀 빼갔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닥터자르트 입장에서는 좀 하락세다. 근데 뭐 에스티로더 입장은 모르겠어요. 에스티로더는 근데 2조 원이나 썼으니까 좀
쪽에 좀뭐 해피하진 않겠다. 그렇죠. 여러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럴 것 같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3위. 이제부터는 좀 정말 초대형 뭐 빅딜. 뭐 지금까지도 빅딜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뭐 초대형 빅딜인데. 그렇습니다. 좀 세 번째 그 3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도 외국 회사인데 포쉬마크가 네이버에 2조 3천억 원에 인수가 되었죠. 비교적 최근 딜 2022년. 네. 그 뭐 2조 3천억 원으로 예, 맞아요. 됐었죠. 이게 그때 한 몇 달 전에 굉장히 업계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는데 좀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포시마크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2011년에 설립된 회사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 여기가 이커머스랑 커뮤니티 기능 합친 회사고 되게 MZ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여기를 왜 인수했냐? 미국 커머스 시장 진출하려고 인수했다라고 심플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포시마크를 좀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시마크가 굉장히 강력한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사실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포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로그, 카페, 밴드 같이 이렇게 좀 커뮤니티성이 강한 쪽으로 이용자를 이렇게 많이 묶어놨잖아요. 락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굉장히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고 그런 면에서 포시마크랑 좀 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시장이 막 엄청 흔들렸잖아요. 제가 놀라운 거는 정말 주가가 막 팍 떨어졌던 그런 8%인가 막 급락했어요. 좀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포시마크가 엄청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고? 이런 의견도 나왔고 근데 또 그런 의견이 좀 다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누적 가입자가 8천만 명에 그래도 매출액이 5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인데 그래도 네이버가 미국 진출할 거면 뭐 맨바닥부터 할 거냐 그냥 인수 잘했다 뭐 경험치를 산 거다 뭐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네이버 분을 내부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내부적으로 포시마크 인수 대금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경영진이 배팅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래서 뭐 충분히 좋은 쪽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조금 더 강한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대규모 투자 단행한 거는 진짜 확고한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응원을 해주고 싶다. 좋습니다. 계속 잘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개 기업만이 남았네요. 네. 이게 점점점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2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2021년이죠. 신세계에 3조 4천억 원에 인수된 건입니다. 그때 뭐 당시 상황이 뭐 굉장히 흥미진진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배경을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이베이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최대 오픈마켓이었던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던 회사였는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굉장히 잘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베이 본사가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베이 코리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3천억 원을 배당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경영 사정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매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베이 코리아도 굉장히 사업을 잘 했는데 그렇죠. 2019년 기점으로 성장성이 둔화가 됐죠. 이게 용식님의 명기사도 있어요. 재무제표는 이쁘지만 이게 기세가 꺾이고 있는 게 사실 보였어요. 그렇죠. 너무 쿠팡이랑 네이버가 파상 지수를 막 너무 치고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죠. 당시 이베이 코리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맞는 게 일단 당시 거래액이 15조에서 18조 원 정도였으니까 당시에는 1위였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를 잡으면 어쨌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단숨에 등극할 수 약간 있다. 꽃놀이패 같은 거죠. 맞아요. 꽃놀이패. 그리고 이제
사실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이 사실상 엄청난 적자를 내고 그렇죠. 있었죠. 다 적자였죠. 쿠팡의 그때 적자는 정말 놀라운 적자였잖아요. 정말. 근데 하지만 이베이 코리아만은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탄탄하고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건실한 회사고 그리고 여기가 조직 문화랑 시스템도 너무너무 탄탄하고 좋은 회사였거든요. 인재들도 많았고. 맞아. 인재분들도 정말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신세계며 롯데며 SK텔레콤 뭐 MBK 같이 많은 기업과 투자사들이 이베이 코리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신세계와 롯데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렇죠. 네네. 예. 네, 거기서 좀 롯데가 아무래도 좀 그 기세에 좀 밀려. 예. 뭐. 가격을 좀 낮은 금액에 써서 내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신세계가 네이버랑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롯데가 좀 낮은 금액을 써서 내면서 이제 신세계 컨소시엄 쪽으로 인수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한번 발을 뺍니다. 그냥 뭐 그러면 저도 너무 재밌네요. 네. 신세계가 네. 인수했을 때 그때 4~5조 원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신세계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 중 하나라는 건 뭐 롯데와 네. 더불어 뭐 그건 알지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좀 이유는 뭐라고 좀 보세요? 일단 사실 신세계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굴지 유통기업이지만 이커머스 쪽으로는 사실 좀 두각을 못 드러내고 있었어요. 쓱닷컴 같은 경우는 당시 시장 점유율이 3%인가? 그 정도 성장을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성장 속도가 좀 느렸어요. 근데 이제 막 쿠팡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위기감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자산이 그 내부에 동원할 수 있는 게 1조 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마트 가양점 막 매각하고 그렇죠. 막 외부에서 돈도 빌리고 이래가지고 닥닥 긁어서 산 사례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투자나 M&A의 본질은 공포 혹은 포모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베이 코리아는 굉장히 진짜 훌륭한 회사고 네, 뭐 정말 맞아요. 사업성은 뭐 탄탄하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가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인수한지 좀 시간이 뭐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좀 지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나요? 네. 일단 그 신세계 이마트가 지마켓 인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이커머스 사업 통합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통합 멤버십도 내고 그 원래 지마켓 멤버십 중에 스마일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괜찮은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갔고 이제 뭐 간편 결제 서비스나 스마일페이도 계속 이제 뭐 전국의 이마트랑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제 아마 신세계가 그렸던 그림은 이제 뭐 플랫폼 결제 온오프라인 같은 이제 전 유통 영역에서 이제 뭔가 통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효과가 있었나가 중요하겠죠. 일단 이마트 실적을 보면 2021년에 이마트 매출이 25조, 영업이익 3,167억 원, 2022년에는 29조, 영업이익이 1,356억 원. 근데 사실 저는 이커머스 사업만큼은 재무제표만 보면 안 된다. 추세를 봐야 된다. 쿠팡처럼. 네. 근데 이제 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 그렇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쿠팡이 지금 그렇죠. 너무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근데 네이버는 약간 기세가 조금 밀린 상태. 그렇죠. 신세계는 이커머스에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에 더 신경 쓰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마켓 옥션 헤비 유저예요. 제가 오랜 기간 저 골든 클래스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점점 쿠팡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지마켓에 충성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쿠팡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신세계 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네. 좀 해주셨으면 네. 저희 같은 진성 지마켓 유저는 지마켓에 충성하고 싶다. 근데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뭐 신세계가 워낙 뭐 창업자분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한 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은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죠. 온라인은 뭐 어떻게 뭐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계속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사셨으니까 분명히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실 거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파이팅! 이제 마지막 대왕의 일이다. 3개 기업만이 남았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딜을 잘 해주셨는데 네. 가장 굵직한 딜 1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제가 어제도 사용했던 서비스. 좀 부끄럽게 얘기하시네요. 뭔가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예.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2019년에 그렇죠. 딜리버리 히어로에 5조에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대급 가장 큰 딜이었죠. 이게 인수 배경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그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 인수를 하면서 인수 금액 5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뭐 친자를 파는 게 아니라 친자를 입양시키고 입양아를 받았다면 그 입양한 똑똑한 아이인 거죠. 좀 더티하긴 한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인수했는지는 너무 명확하죠. 뭐 사실 뭐 배민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매출은 한 5천억 원까지 쭉쭉 컸는데 그렇죠. 경쟁은 그 당시에 너무도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쿠팡이츠도 막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흑자였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막 마케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몇백억씩 갑자기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쯤에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리 한국 시장 정말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배민 인수하자. 그래서 니즈가 맞았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된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딜이 약간 좀 뭐랄까 논란이 좀 있었던 그쵸. 걸로. 예.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공정위가 야 너네 1위 다 먹겠다고? 뭐 독과점 이슈 이랬는데 사실 저는 이 시선이 정확히 맞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기는 해요. 물론 1위 2위 사업자긴 하지만 진짜 그렇죠. 독과점 사업자가 되나? 뭐 딜리버리 히어로가 정말 2개 다 가진다고 이런 생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배민이 너무나 탐났던 딜리버리 히어로는 무조건적으로 승복을 하면서 오케이 해서 바로 그냥 그럼 요기요 팔게요 이래가지고 배민을 품에 안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저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두 가지 언급이 한 가지 언급은 김봉진 대표가 어쨌든 사내 분들에게 그 입장을 얘기했다는 건데, 근데 아쉽다. 나도 사실 한국에 상장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뭐 당연히 축하드리지만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대표가 그 공식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기쁘다. 아마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아마 직접 보면 막 이러잖아요. 한박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너무 잘 인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때 이게 진짜 논란이 있었던 게 막 사람들이 이제 좀 너무 약간 실망을 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그렇죠. 배달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데 게르만 민족이었네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배민인데 그렇죠. 게르만한테 넘어간다고 이런 약간 소비자 반응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그런 심정도 저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외국계 기업에게 크게 인수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순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앞으로 나온 기업들이 그렇게 인수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그 금액들이 한국에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맞아요. 좋은 선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인수 후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그 딜리버리 히어로 대표님의 입이 계속 웃고 있을지 그의 입꼬리 아직 올라가 있는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갔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배민이 계속 너무 사업을 잘했어요. 너무 잘해, 저는 진짜 배민은 너무 사업 잘하는 것 같고 매출이 뭐 200씩 쑥쑥 크고 원래는 영업 손실 계속 내다가 요번에는 영업 이익까지 꽤나 크게 냈잖아요. 맞아요. 몇 천억 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용칭이 늘 말씀하는 게 거대한 회사가 크는 게 더 어렵다.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냈죠. 그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까지 냈으니까 그렇죠. 뭐 이건 시장의 대마불사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되게 굉장히 모범적인 M&A 사례라고 보는 게 그 초기에 배민에 투자한 보넨제스 같은 초기 투자사가 3억 원 투자를 하셔서 2,993억 원을 받으셨잖아요. 엄청나. 근데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스타트업 씬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굉장히 좋은 본보기를 보인 딜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김봉진 창업자께서도 그 상당히 엑시트를 어느 정도 하셨지만 이걸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하시고 맞아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뭐 좀 세간에서 배달의 민족을 좀 색안경 끼고 보는 것도 있는데 내부 조직 문화라든지 창업자의 철학은 진짜 훌륭한 점이 많다. 맞아요. 이 점을 인정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되는데요. 근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이 말라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버벅된 거 좀
5위, 6위서부터 이제 표정이 왜 티났어요? 수분이 좀 빠져 텐션 올려야 돼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진행된 M&A 딜 20개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